예, 3주 남았으니까 이번 주는 일단 동기기는 이번 주에 좀 끝낼 생각입니다. 문제풀이까지 좀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변압기 변압기는 어 간단하게 요약만 그 산업기사 문제에서 나왔던 그 이론들 있죠. 산업기사 문제 몇 년간 좀 제가 좀 특강을 하다 보니까 나왔던 그 문제들 그 문제들에 사용되는 이론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 가지고 정리하고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 주에는 유도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유도기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시험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또 총정리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강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보강은 이제 뭐 여러분들 시험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변압기까지 하고 유도기 부분은 시험 문제 좀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변압기까지. 네. 변압기 그는 간단하게 요약만 해가지고 좀 정리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동기 전동기 토크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토크 부분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기 전동기가 이제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그러면 토크는 이 공식에 따르게 됩니다. 이거 직류기에서도 나왔었어요. 직류기에 직류기 할 때 그 공식하고 똑같은 공식 씁니다. 이 공식을 나중에 유도기에서도 사용을 해요. 유도기에서도 이 공식을 그대로 쓰게 되는데 유도기에서는 이제 동기 속도하고 실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실제 속도는 이제 슬립을 통해서 실제 속도를 구해요. 슬립을 통해서 실제 속도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속도에다가 이제 실제 속도를 넣어주게 되는데 실제 속도에 대한 실제 출력 이렇게 구해주는 부분이 좀 들어가고 공식은 그대로 이걸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류기에서도 쓰고 동기기에서도 쓰고 유도기에서도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될 공식입니다. 그리고 동기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좌를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전기자 바깥에 있는 전기자에서 이런 그 바깥에 이렇게 전기자가 있으면 이 전기자에서 전기자가 A상, B상, C상 이렇게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A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좌라고 하죠. 계좌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계좌가 예를 들어서 N극 S극이 있다. 그럼 N극 S극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전 계좌를 따라서 안에 있는 자석 계좌 부분이죠. 계좌 이게 자석인데 S극 N극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여기 N하고 S가 딱 붙어서 그리고 S하고 N이 딱 붙어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회전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속도가 항상 일정한 게 이제 전동기가 되는데 문제는 회전 계좌는 60Hz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최초에 이 무거운 이 계좌를 회전을 시켜줄 토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빠르게 전기자의 회전 자개가 너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 회전자를 어느 정도 일정 속도까지 동기 속도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다른 걸로 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동 토크가 0이다 라는 거 요거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기동장치나 기동법이 필요하다. 요건 나중에 기동장치하고 기동법, 자기동법이랑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법, 뭐 제동건선법 이런 것들. 제동건선이 자기동법이죠. 그다음에 뭐 전동기법 이런 것들 있습니다. 기동 전동기법. 그런 방법으로 기동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토크 중에서 이제 인입 토크라는 말이 있고 용어가 탈출 토크라는 말이 있는데 인입 토크는 이게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얘를 일정 속도까지 동기 속도에 이르는 정도까지 계속 이제 다른 전동기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돌려줘서 동기 속도에 다다를 때까지 이제 돌려주게 되는데 그때 동기 속도의 95%에 도달했을 때 이때 토크를 인입 토크라고 합니다. 용어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난조가 발생해서 그 동기 탈조 그 다음에 뭐 난조를 통한 동기 탈조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 탈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때 부하의 토크가 탈출 토크보다 이제 큰 이런 경우에는 동기 전동기가 정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토크 요걸 탈출 토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동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동법은 자기동법이라고 해서 스스로 기동하는 법, 그 다음에 기동 전동기법이 있어요. 자기동법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 그 기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때는 여기 계좌건선에 전원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전원을 스위치를 끊어가지고 전원을 차단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자석으로 안에 있는 계좌가 계좌로서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동건선을 활용해서 기동을 하게 되는데 제동건선 바깥에 전기자가 있고 안에 권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이 권선들은 다 단락을 시켜준 상태입니다. 단락을 시켜준 상태. 그러면 이건 어떤 전동기랑 똑같냐 하면 농형 유도 전동기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농형 유도 전동기. 그래서 처음에 그 정지 상태에서 서서히 속도를 올리면서 속도가 증가를 하게 돼요. 증가하면서 동기 속도에 이를 정도까지 서서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이제 자기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기 속도에 이르렀을 때, 동기 속도에 거의 근접했을 때에 계좌건선에 여기 스위치를 딱 넣어주면 여기서 이제 NS 이게 동작을 하겠죠. N극, S극. 계좌가 전자석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회전 계좌에 딱 붙어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동기 전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동법을 하는 경우에는 제동건선이라고 하는 이 홈을 만들어서 계좌에다 홈을 만들어서 건선을 넣어가지고 이제 기동을 시키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출력 좀 무거운 계좌를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권선을 좀 많이 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큰 전동기보다 조금 이제 뭐랄까 부하가 좀 작을 때라든지 좀 전동기도 좀 작은 용량이 작은 이런 쪽에 좀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40에서 60% 정도 아주 작은 토크가 기동 토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하가 적을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동 전동기법 같은 경우는 여기 축에다가 이제 벨트를 감아서 별도의 전동기로 기동을 시켜주는 거죠. 좀 고급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기 속도에 도달하면은 뭐 벨트를 풀든지 해서 여기 권선에 여자 권선에 전원을 넣어가지고 얘가 안에 있는 계좌를 동작시켜 주는 이렇게 이제 기동을 하는 거죠. 동기 전동기의 용도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전동기는 장점이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좌 전류를 조절해서 역률 1로 운전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동기조상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안 배웠나?
그래서 역률을 뒤진 역률로 만들 수도 있고 앞선 역률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앞에 없었나? 위상 특성 있죠. 위상 특성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계좌 전류를 갖다가 증가시켜주면은 앞선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전기자 전류도 증가를 하지만 이제 전류를 앞선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 계좌 전류를 줄여주면 여기가 이제 역률이 1이에요. 역률 1. 고산 시타는 1이 되는 부분. 계좌 전류를 줄여가지고 요 역률이 1이 되도록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계좌 전류를 더 줄여준다. 그러면 뒤진 전류가 되어서 뭐 리액터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하가 어떤 부하 L 부하가 걸리느냐 C 부하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런 동기조상기를 활용해서 여기를 L 부하가 걸렸을 때는 앞선 전류를 흘려주고 그래서 역률 1로 만들어주고 C 부하가 걸렸을 때는 뒤진 전류를 흘려가지고 역률 1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운전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기 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걸 동기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기동 토크가 거의 제로, 작다, 제로다라고 볼 수 있고 난조를 일으킬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용 직류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비가 증가한다. 여자용이니까 중간에 여기에 계좌 건선을 감아줘야 되죠. 계좌 건선 이게 여자용 직류 전원입니다. 여기에 직류 전원 넣어가지고 브러쉬 넣고 직류 전원 넣어가지고 계좌에 전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도 전동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 다음에 저속도 대용량의 전동기에 사용한다. 여기 대형 송풍기라든지 압축기, 압연기, 시멘트 공장 분쇄기, 동기조상기 등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유도 전동기가 속도가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유도 전동기가 싸고 뭐랄까 특성도 굉장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특성을 요구한다 할 때는 이제 동기 전동기를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다 유도 전동기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개 남았나? 동기 조상기까지 하고 하면 이제 동기 전동기 부분까지 다 마칩니다. 마치고 예제 문제 풀고 정리 한번 보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상기는 동기 전동기를 아까 말했던 뭡니까? 위상 특성 가지고 역률을 조정할 때 쓰는 거. 요게 동기 조상기예요. 그래서 송전 선로에 무부하로 동기 전동기를 접속한 다음에 계좌 전류를 조정하면 앞선 전류도 만들 수 있고 뒤진 전류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동기 조상기라고 부르는데 전압도 조정할 수 있고 역률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송전 선로 부하 측에 이제 접속을 시켜주는데 보통 이제 보통 L 부하가 많죠. 유도 부하, 느린 전류가 뒤진 전류, 역률이 그러니까 뒤진 전류의 역률을 나타내는 부하가 보통 많아요. 그래서 이 동기조상기로 활용해서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앞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랑 얘가 상쇄가 되어서 역률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종의 콘덴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부하의 뒤진 전류 보상해서 역률을 개선한다. 그리고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또 무부하 장거리 송전 선로 같은 경우는 뭐랄까 C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거리가 되다 보니까 뭡니까 대지하고의 컨덴서 요 용량이 엄청 커져서 앞선 전류 이제 부하가 없는 경우 전류가 거의 0이잖아요. 부하가 경부하라든지 무부하인 경우에는 C가 워낙 크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발전기 측이 접속해 가지고 뒤진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리액터 역할로 해서 역률을 맞춰주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앞선 전류에 의한 발전기 단자 전압의 이상 상승을 이제 방지한다. 전류가 앞서게 되면 우리 발전기 같은 경우는 증자 작용하는 거죠. 전류가 앞선 전류가 발생할 때 증자, 전류가 뒤진 전류가 발생할 때 감자 작용하는데 증자 작용이 되게 되면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이 제로보다 부하 측에 걸리는 전압 V가 커지는 거죠. 단자 전압이 커져서 좀 이상 전압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동기조상이 굉장히 특성은 좋지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는 워낙 전력 변환 장치, 그 스위치,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이 워낙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비싼 동기조상기보다 전력 변환 장치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조상기는 요즘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데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은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이건 위상 특성 가지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여자 전류고 여기가 전기자 전류입니다. 전기자 전류 이꼴 부하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부하 전류.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이 V곡선을 그리죠. V곡선. 여기가 전기자 전류 값이 줄어들었을 때가 여기 역률 1일 때입니다. 역률 1일 때. 그래서 답은 라번이죠. 계자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앞선 전류가 흐르고 전기자 전류도 증가하게 되죠. 예. 감소시키면 뒤진 전류에 전기자 전류 증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예, 이것도 위상 특성인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앞선 전류가 되죠. 앞선 전류가 돼서 이렇게 되네요.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앞선다. 예, 가번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동기 전동기에 관한 말 중 옳지 않은 것은 예.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거의 없다고 그랬죠. 기동 토크가 없고, 그 다음에 난조가 일어나기 쉽다고 그랬죠. 여자기가 필요하죠. 이 중간에 있는 계자, 요 계자에 권선을 감아서 전원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걸 여자기라고 부릅니다. 유도 전동기는 이게 없어요. 이게 그 계자 전원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이 그냥 권선만 넣어주고 아니면 권선을 단락시키거나 해서 선만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는 철심이랑 선이랑 그 다음에 이 전원을 넣어줘야 되는 그 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자기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고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는 틀렸죠. 우리가 여기 계자 전류를 조정해서 역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번 한번 읽어보세요. 동기 전동기의 V 곡선에서 부하가 가장 큰 경우는 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부하가 크다는 것은 부하 전류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 I가 부하 전류인데 부하 전류가 큰 게 위쪽이 부하 전류 크죠. 여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류가 작잖아요. 그죠? 부하 전류가 크다. 이퀄 부하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하 전류 큰 게 C번이죠. C번. 이거 뭐라고 되니? 여기서 그림에서는 C번인데 무부하 상태는 부하가 없다는 경우고 부하 1, 부하 2, 부하가 그림이 좀 엉뚱한 걸 내가 넣었나 보네. 아무튼 여기 이제 부하 1 여기 아마 C 같아요. C번 경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다른 걸 넣었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위에 있는 게 부하가 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전압이 일정한 역률 1로 운전하는 동기 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예,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자 전류 IF를 증가시켜주면 앞선 전류가 그러죠. 앞선 전류. 역률은 앞서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죠. 증가. 가번이죠. 다음에 6번. 동기 전동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예.
동기 전동기는 정속도로 운전하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크레인 같은 경우는 토크를 키우기 위해서 그죠? 토크를 키우기 위해서 쓰는 거죠. 힘이 필요하니까. 나머지 라 같은 경우는 정속도로 운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레인 같은 경우는 멈췄다가 뭐 들어올렸다가 멈췄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토크가 커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죠.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거의 제로입니다. 토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답은 가 하시면 되겠어요. 또 있네. 10번까지 했으네. 네. 뒤에 학생. 이 전동기는 기도 전동기에 비하여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예,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기동 특성이 양호하지 않죠. 기동 토크가 제로기 때문에 특별한 기동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고 전부하 효율이 양호하다. 예, 요거는 이제 살펴보고 속도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동기 전동기는 동기 속도로만 운전해요. NS. 동기 속도로만 운전하기 때문에 속도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구조가 간단하다. 구조가 복잡하죠. 유도 전동기보다. 예, 효율은 유도 전동기보다 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압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8번. 항상 동기 전동기는 제동건선. 예. 제동건선 하면 난조 방지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9번. 동기 전동기의 난조 방지에 가장 유효한 방법은 예. 나압은 자국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한다죠. 제동건선 난조 방지 이건 뭐 나오면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10번. 동기 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받는다. 맞지 않는 것은 네. 제동건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조 방지가 가장 큰 특성이 되어 있고 난조 방지라는 문제는 없네요.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동건선 가지고 두 가지를 썼죠. 난조 방지하고 그다음에 기동 토크를 해서 기동 시에 쓰는 거죠. 그래서 기동 토크 발생하는 거 맞는 거고 아무래도 난조 방지라고 하는 건 일정한 속도로 그대로 유지를 해서 속도가 느려지면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빨라지면 느리게 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시간을 단축한다. 또 뭐 일종의 맞는 말이 되겠죠.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구나. 맞지 않는 것은 왜 답은 됐지? 시동 토크의 발생? 맞는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문제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쪽 부분하고 좀 이상하게 나와서 여기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이게 맞는 것은 해야 될 것 같고 답은 시동 토크를 발생한다. 이게 그죠? 제동 건선이 뭡니까? 기동 시에 토크를 발생하는 게 맞죠? 맞는 것은 해야 돼요. 잘못 적었네. 막 답을 보고 지금 저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걸로 생각했는데 안 맞죠? 정지 시간의 단축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맞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정리 부분하고 10분간 휴식하고 동기기 문제 한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기를 정리하자면 일단 여러분 이걸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기 전동기 부분인데 동기 전동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동기 전동기의 벡터도죠. 벡터도 여기 V하고 I가 뭐냐 하면 I는 부하전류 V는 단자전압 이렇게 돼서 단자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그 단자에 에서 E가 이제 역기전력이죠. 역기전력이 발생할 때까지 뭐가 들어가냐면 중간에 안에 그 동기 임피던스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가 발생하죠. 동기 임피던스 전압 강화. 항상 직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류기도 부하에서 전동기에서 전원을 걸어주면 그 내부 여기는 직류기는 임피던스 성분이 아니라 그냥 저항 성분이죠. 직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그리고 내부 역기 전력이 발생을 했는데 동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 개념으로 전류가 뒤진 전류가 발생할 수 있고 앞선 전류가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압하고 전류 사이에 위상차, 여기 C탄 위상차, 여기 뒤진 전류, 일반적으로 보통 다 뒤진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진 전류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전류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 뭡니까 동기 임피던스에서의 그 동기 권선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그 다음에 거기하고 수직으로 그 뭡니까 동기 리액턴스의 전압 강화, 여기를 더해주면은 빼준다고 해야 되죠. 빼주면은 역기 전력이니까. 그러니까 역기 전력에서 얘를 더해주면 단자 전압이 되는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자 전압하고 역기 전력하고 사이에 이 각도를 부하각이라고 그러죠. 부하각. 요거 있으면 문제 풀 때 조금 유리한 부분이 사실 있는데 일단은 뭐 좀 적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동기 속도는 극수분의 120F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기 전력 공식, 동기 전동기 역기 전력 공식. 우리 동기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단지 역기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자 전압에서 전동기는 단자 전압에서 전압을 걸어줬을 때 거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긴다고 해서 역기전력이라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서 얘는 발전기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압하고 전류가 동상인 경우, 그러니까 R 부하다라고 했을 때는 횡축 반작용, 뭐 이건 똑같죠. 횡축 반작용. 그 다음에 뒤진 전류가 나왔다. 그러면 직축 반작용에서 같은 축 방향으로 돼서 증자작용. 그 다음에 앞선 경우에는 감자작용. 발전기에서는 이 반대였죠. 발전기에서는 뒤질 때는 감자작용, 앞설 때는 증자작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R 부하일 때도 횡축 반작용, 편자작용 같은데 그 반작용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방향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방향이 좀 반대가 되는. 그렇지만 이제 실제 계좌의 그 계좌 자속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이게 다르죠. 이게 발전기라고 하면 이게 전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축 방향이 횡축이 서로 수직으로 되니까 횡축 반작용 이렇게 되죠. 위상 특성 곡선, 요것도 이제 이 곡선인데 요 그림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 가지고 앞선 전류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값이 증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계좌 전류값을 점점 줄여서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역률이 1인 점을 만들어서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 전동기 출력, 비철극기라고 하면 이제 원통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통형은 기하학적으로 방사성을 아주 고른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저항이 아주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P0는 G 동기 임피던스 S분의 단자 전압 곱하기 역기 전력 해서 사인 델타 부하각이죠. 그 GS에서 GS가 동기 임피던스인데 권선 저항은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기 리액턴스만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발전기하고 공식이 똑같았어요. 발전기에서 사용한 발전기의 출력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의 토크, 요건 공식은 직류기, 유도기, 동기기 모두에서 다 사용하는 공식이니까 이건 무조건 외워두시고요. 자, 기동 토크는 0이고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 별도. 그 다음에 자기동법, 기동 전동기법을 사용한다. 자기동법은 제동 건선을 사용해서 기동시켜 준 거고, 기동 전동기법은 다른 전동기를 사용해서 기동한다 라는 거고, 동기조상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동기조상기로 사용하면
전압이나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 예, 이런 게 있었죠. 여기가 끝났네.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다른 반 수업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동기기 문제만 뽑아서 한 거거든요. 지금 2023년이니까 작년 거 문제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1년 작년에 이제 그 최신 문제 21년 거 1, 2, 3회차, 그 다음에 20년 1, 2, 3회차에서 동기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직류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동기기는 2문제, 3문제 많이 나왔을 때 4문제까지, 4문제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평균 2문제나 3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문제 정도 평균. 스무 문제 중에서 일단 뽑은 건데, 21년에 1회차 문제, 1회차는 2문제밖에 안 나왔네요. 요거 좀 한번 쫙 보입니까? 세 번째 학생 이름 뭐예요? 네. 폰 번호 학생 불러요. 네.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번 문제 보입니까? Y결선 3분기 결정 계획 극단 자속 0.16 왜 봐? 1200 131 본선수 170원 본선 개수 0.96 1년 분자 전압은 네. 이게 단자 전압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게 약간 이제 문제를 좀 꼬아낸 건데, 우리가 유도 기전력 이렇게 하면은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Y 결선 한다 그랬죠. Y 결선. 그래서 상전압이 이렇게 상전압이 있다 그러면 Y 결선인 경우 단자는 이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삼상이니까 전압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 전압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V가 되는 거고, 여기가 상전압이 되는 거예요. EA, EB, EC. 그러면 일단은 이 유도 기전력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A 상의 유도 기전력 구해서 상전압을 구하면, 단자 전압 같은 경우는 성간 전압이니까 루트 3배가 되죠. V는 여기 단자 전압, 성간 전압 V는 루트 3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E를 구해야 되는데, E는 유도 기전력이죠. 유도 기전력 공식 E는 4.44kW F 파이 W 해서 KW가 이제 권선계수, 그 다음에 F가 주파수, 어디는 주파수 60Hz, 그 다음에 파이가 여기 극당 자속 0.16, W 권수 186,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주면 7610V가 나오고, 이게 상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루트 3을 곱해주니까 13138V.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수업 중인데 잠깐만. 자, 2번 문제. 2번 문제 그게 하나 보세요. 의 전압차가 발생했다면 그 발전기 사이에 흐르는 무효 생명은 몇 암페어입니다. 병렬 운전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이게 회로도를 조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렇게 이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 두 개가 병렬 운전하는 거죠. 병렬 운전의 조건, 유도 기전력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위상이 같고, 주파수가 같고, 또 뭐가 있었죠? 기전력 크기, 위상, 주파수. 또 뭐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네 가지가 아무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전력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여기가 권선 저항은 빼버릴게요. 권선 저항은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피던스가 같은 거죠. 여기 A하고 B 사이에 전압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전압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무효 횡류가 되는 거죠. 이게 부하가 지금 보면 XS라고 해서 요게 유도 부하입니다. 유도 부하기 때문에 전류 이상이 90도 느려요. 그래서 무효 횡류가 되는 거죠. 요걸 이제 IC라고 잡아주면 IC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S 저항이 두 개가 있고 전압은 여기 두 개 차이, 전압의 차이가 되는 거죠. EA에서 EB를 뺀 전압의 차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C는 GS가 지금 두 개니까 여기서는 GS라고 되어 있나? 동기 임피던스라고 되어 있네. 동기 임피던스. GS로 해주죠. GS가 두 개가 있으니까 EGS 저항이 두 개고 그 다음에 두 개 차이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다 나와 있죠. GS가 지금 동기 임피던스 3이니까 3 곱해주면 되고 두 개 곱해주고 ES는 두 개 차이는 여기 300V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300 해주면 50A. 아주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좀 있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3번. 네,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터빈 발전기, 굉장히 좀 덩치가 큰 이런 고속 발전기 같은 경우는 수소 냉각 방식을 쓴다 그랬죠. 수소 냉각 방식, 고속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수소가 이제 가볍다, 공기보다 가볍다 이렇게 생각해서 풍선을 많이 줄여준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로나 손상이 없다 이런 것들 다 맞는 말입니다. 풍선 줄어들고 여기 출력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손상, 수분 먼지가 없어서 코로나에 의한 손상이 없다 이런 것들도 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 보니까 숫자가 이거 좀 틀렸어요. 비열이 공기의 14배 라고 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이런 거는. 자, 그럼 그 다음 4번. 단락비가 크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나왔죠. 단락비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전기자하고 이 사이에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공극을 키워준다 그랬죠. 공극을. 전기자에서 흐르는 이 전류 때문에 자석이 이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자석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공극을 키워줍니다. 공극을 키워주면 그만큼 계자에서 나가는 자석도 줄어들기 때문에 계자에 나가는 자석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죠. 여기를 엄청 권선도 많이 감아주고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철심도 커지고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자 반작용이 줄어들 거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그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 작겠죠. 반작용에 의한 계자 자석이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것은 결국 전압 변동률이 작아집니다. 얘랑 얘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공극이 크고 계자 자석이 크죠. 공극을 키워준 대신에 계자에서 나가는 자석을 엄청 키워준 거고. 그래서 덩치가 커지니까 철기계라고 부른다. 철선, 기계선, 고정선이 커서 이제 효율은 나쁘죠. 철기계로 부를 정도로. 부피가 커지고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전압 변동률이 크다가 아니죠. 전압 변동률이 작아야 되죠. 작아지죠.
그 다음에 5번. 이게 전압 변동률하고 동기 임피던스하고 이제 같은 말이라서 여기도 좀 중요한 말이에요. 전압 변동률은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요 문제가 좀 자주 나옵니다. 전압 변동률 쪽이. 5번 옆에 사람. 옆에서 읽었나? 네, 읽었어요? 자, 그럼 여기 위에 거와 같은 문제죠.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동기 리액턴스가 작고 값이 비싸고 단락비가 크다 이 말이죠. 답은 3번이 되죠. 그다음에 몇 문제지? 20번까지 했는데. 자, 6번은 저번에 했던 부분이죠. 동기 속도하고 극수하고는 동기속 P분의 120F 이렇게 되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P하고 극수는 반비례 관계 2번이죠. 2번. 이렇게 생기게 반비례 관계예요. 그다음 7번 문제 옆 사람. 퍼 유니트. 예. 예. 동기 리액턴스라고 했는데 동기 임피던스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 임피던스의 퍼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전격 상전압분의 동기 임피던스 내에서의 전격 전압 강화죠. INS-GS 곱하기 100이 들어가는데 퍼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곱하기 100을 없애버린 거예요. 곱하기 100을 없애고 소수점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퍼 유닛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격 전압 6000V의 용량 5000kVA의 삼상이다. 그러면 삼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삼상의 전력 P는 루트 3 INVN입니다. 이게 삼상은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용량을 주고 전격 전압을 주고 6000V 그 다음에 용량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용량이 5000kVA 얘를 주면 전격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격 전류 I는 루트 3 VM분의 P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전격 전류 I는 일단 요거 기본적으로 구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루트 3 VM분의 P 해주면 루트 3 곱하기 6000분의 500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니까 481.13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락 전류가 지금 여자 전류 200A에서 여기 상단은 무부하 단자전압 무부하일 때 단자전압 6000V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이건 그냥 전격 전압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단락 전류가 600A이다. 무부할 때는 부하가 없을 때 여기 6000이라고 보면 여기 단락시켰을 때에 이 전류가 여기가 600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여기 단락 상태에서는 여기가 6000V 루트 3을 나눠줬네. 6000 나누기 무부하 단자전압이 6000V 단자전압이 6000V니까 단자전압은 성간전압이기 때문에 여기 뭡니까 여기 상전압은 루트 3분의 6000 해야 되죠. 루트 3분의 6000 상전압은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좀 앞에 페이지에 했지만 상전압이 루트 3배였죠. 그러니까 이거 2에는 루트 3분의 6000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 값에서 단락 전류가 600A가 흘렀기 때문에 요걸 단락을 시켰다. 그러면 전압이 이 전압이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는 전류 곱하기 IR은 V
이렇게 해서 V는 IR 이 공식에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3분의 6천 이꼴 600 곱하기 여기 동기 임피던스 GS 요 공식으로 이제 GS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GS가 나오죠. 그러면 GS는 600이 넘어가면 루트 3 곱하기 600분의 6000 이렇게 해가지고 5.77A 5.77ohm이 나오네요. 5.77ohm. 아까 여기서 IN 구해줬고 IN이 요 값 구해줬고 동기 임피던스 요렇게 구해줬고 EN은 저기 EN은 또 루트 3분의 6000 이 값이죠. EN도 알고 있고 요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0.8 per 유닛 곱하기 100을 안 해주니까 루트 3, 6000 나누기 루트 3분의 481.13 곱하기 5.77 해서 0.80이 나오고 요게 이제 동기 임피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per 유니트가 되죠. 요게 0.8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락비하고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이런 관계가 있었죠. 단락비 KS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에다가 100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GS분의 100이었죠. 그래서 per 유닛이기 때문에 100을 나눠준 거를 1로 바꿔줘야 되겠죠. 1로 바꿔주면 0.8분의 1이 단락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5가 되고 조금 이렇게 약간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이런 문제 정도는 이제 좀 여러분이 실제 그 뭡니까 산업기사 문제에서 이런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락비는 1.25, 동기 리액턴스는 0.8. 답은 1번인가요? 1번 이렇게 돼. 네. 산업기사 문제 평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옆 사람 8번 읽어보세요. 8번 안 보이나요? 내가 읽어볼게요.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단자전압 일상을 V, 유도기전력 일상을 E, 동기리액턴스 일상을 XS, 부하각을 델타라 하면 일상의 출력은 얼마인가? 출력은 우리 공식 외워주셔야 되죠. 공식 XS분의 EV 사인 시타 이거 있죠. 사인 델타. 비철극기인 경우 요거 발전기도 그렇고 동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외워주셔야 되니까 답은 2번. 그 다음에 옆 사람 9번 보입니까? 네, 9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발전기를 비기의 전류. 요건 좀 복잡해가지고 생략했는데, 요건 생략할게요. 이런 문제 유효 전류, 무효 전류 이거 성분 가지고 좀 구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고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왔다는 거,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문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옆 사람 10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기 조성기를 부족 여자로 사용하는 자주 나오죠. 부족 여자. 부족 여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위상 특성에서 계좌 전류를 크게 해주면 과여자가 되는 거고 작게 해주면 부족 여자가 됩니다. 요걸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계좌 전류를 줄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 여자다 그러면 계좌 전류가 줄어들면 뒤진 전류가 되죠. 뒤진 전류가 되기 때문에 저항이 뒤진다라는 거는 콘덴서가 아니라 코일이 되는 거죠. 코일은 리액터라고 불러요. 이게 좀 전력 쪽에서는 코일을 리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액터로 작용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용어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앞선 전류인 경우에는 과여자인 경우에는 콘덴서로 작용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11번 이제 옆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옆 사람
예, 11번. 동기기의 과도 완전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예.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뺀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뺐는데, 일단은 여기, 단락비하고 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단락비를 이제 크게 한다. 라는 부분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락비 문제는 아니고, 다른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문제는 그냥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극 여자 방식, 그러니까 여자 전류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자 전류를 빨리 바꿔주는 방식을 채용한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맞는 것 같죠. 예, 맞고 동기 탈조 계정, 탈조할 때 계정기를 써가지고 탈조를 못하게 측정을 하는 거, 못하게 막아주는 거 이런 게 되니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뭔가 좋아 보이니까 맞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기화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동기 리액턴스라고 해야 되는데,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뭡니까? 단락비를 크게 하는 경우죠. 단락비를 크게 하면 안정도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맞는 거고, 회전자 플라이휠 효과를 작게 한다. 플라이휠 효과라는 것도 우리가 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 이 문제는 사실 시험 문제는 자주 나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플라이휠 효과라는 거는 관성의 법칙을 크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회전자에다가 플라이휠을 설치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거. 그게 관성의 법칙을 좀 키워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를 키워가지고 일정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작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요. 아무튼 이거는 이게 여러분 문제 풀 때, 시험 볼 때 좀 공부해서 참고하시고요. 12번 문제 그 뒤에 학생 읽어보십시오. 어떤 굉장히 네. 기준이 0.82 부하가 있다. 예. 솔로의 전기 주성기를 역류를 변수하고 솔로의 역류를 0.5로 조절하고 예. 개선 중 전력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틀리고 예.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조금 뭐랄까, 약간 응용한 부분이긴 한데, 역류를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계좌 전류를, 뒤진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되죠. 증가시켜서 앞선 전류가 흐르게 하면 되죠. 앞선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전기자 부하 전류가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역률이 개선이 되는데, 이 역률 개선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유효 성분은 일정해요. 일정한데 무효 성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전류가 줄어드는데 어떤 전류가 줄어드냐 하면 무효 전류 성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어디 갔노?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은 감소한다. 유효 전력이 일정하고, 예. 무효 전력이 감소하니까 피상 전력은 감소하는 거죠. 어떻게 나와? 무효 전력은 감소하고 유효 전력은 변화가 없다. 3번하고 4번하고 좀 이상하네. 4번이 확실하죠. 4번. 3번도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무효 전력은 감소하고 유효 전력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4번이에요, 답은. 자, 그 다음에 13번 누구 차례인가요? 이 발전기의 전자 부분에서 단락이 발생되었을 때 단락 전류의 대각선으로 네. 요거 내가 수업 시간에 안 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아주 뭐랄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적어 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했던 것 같긴 하네요. 단락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과도 전류가 흐르는데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죠.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이 반작용에 의해서 뭐랄까,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면서 자속을 갖다가
감소를 시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락 전류를 서서히 감소시켜 줍니다. 이때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큰 전류가 흐르나 점차 감소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임피던스 강화가 5% 변압기가 전선이 단락됐을 때그 단락 전류는 정적 전류에 네, 얘는 변압기 부분이긴 한데 변압기에서도 쓰지만 동기계에서 우리가 단락비 배웠던 공식 있죠. 그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넣어봤습니다. 단락비는 그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변압기에서도 똑같은 공식을 써요. 이 공식은 변압기에서도 쓰고 동기기에서도 씁니다. 동기기는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들어가죠. 요 값은 뭐냐면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가 되죠. 단락비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락비가 지금 임피던스 강화가 5%라고 하면 5분의 100 이퀄 5분의 100 이퀄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렇게 되죠. S 5분의 100이니까 20이 되죠. 20. 예, 단락 전류가 20배가 되는 거죠. 전격 전류에. 그래서 답은 2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5번. 15번. 네, 난조를 방지한다 이거죠. 네, 꼭 한 번씩 나오네요. 16번.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림으로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국형 동기발전기에서 직축 리액턴스와 XD와 횡축 리액턴스 XQ는 크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직축하고 횡축에 대해서 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직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축하고 축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공극이 작아요. 공극이 작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에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반작용에 의한 자속이 들어올 때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직축 리액턴스는 엄청 커져요. 커지고 횡축은 여기가 이쪽이라 공기층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요걸 횡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횡축 같은 경우는 공기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작용 전기자에서 전류가 흘렀을 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이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죠. 공기층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작용 리액턴스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횡축 리액턴스가 작고 직축 리액턴스가 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나왔다라는 건데 요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예. 예, 아주 기본적인 거였죠. 회전계좌형. 회전계좌형은 계좌를 회전자로 만들었을 때가 만들기가 훨씬 뭡니까? 기계적으로도 튼튼하고 계좌에 이제 슬립링도 2개만 필요하죠.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저는 넣어주는데 2개만 슬립링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하다.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회전 계좌형 특징이다.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요거죠. 예. 고주파 발전기에 사용하는 거는 이제 유도자형 있었습니다. 유도자형. 그리고 18번. 18번은 저번에 했던 거죠. 예. 단절권 개수 구하는 공식 사인 2분의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사인 2분의 파이가 기본인데 여기 베타가 들어간다. 예, 베타가 들어가는데 베타는 뭐냐면 권선 피치분의 극피치분의 권선 피치죠. 극피치보다 권선 피치가 작기 때문에 일단 베타를 구하는 게 관건인데 베타는 극피치를 3상육극이니까 슬롯수가 54개면 6극이니까 극피치는 극과 극 사이의 거리니까 슬롯수를 가지고 계산한 거죠. 54를 6으로 나눠주니까 한 극당 9개 슬롯이 들어가고
코일 피치는 두 코일 변이 1슬롯, 8슬롯이니까 그 차이 7슬롯이 이제 코일의 권선 피치가 되죠. 그래서 9분의 7을 넣어주고 요게 베타가 되고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답은 1번. 예,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19번 문제 누군가요? 예, 19번 문제 읽어보십시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예, 이거 직류 발전기하고 똑같죠. 예, 중권을 쓰고 이층권을 쓰고 그 다음에 동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절권, 분포권 쓴다고 그랬죠. 환상권은 직류기에서 나왔지만 여기 안으로 해서 이렇게 감아주는 거 원통 안으로 해서 감아주는 이게 환상권인데 거의 안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20번 그 옆 뒤에 예. 네, 이거는 이제 꼭 동기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뭐 변압기도 들어가고 동기기에도 들어가고 직류기에도 다 들어가죠. 규소강판이라고 하는 거는 규소강판은 히스테리시스온이죠. 성층하는 거는 와류손이고 규소강판은 히스테리시스온 감소할 때 쓰는 거죠. 이 두 개를 와류손하고 히스테리시스온 두 개를 철손이라고 그래요. 철손이라 그러고 부하가 없을 때도 항상 발생한다고 해서 무부하손이라고 그럽니다. 전류가 부하가 있으면 부하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거는 이제 그 권선에 의한 저항에 의한 그 저항이나 아니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이런 그 손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재료 자체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 예, 와류손이라든지 히스테리시손 이런 것들은 철손이라고 그래요. 철손은 부하가 없을 때도 발생한다 그래서 무부하손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규소강판이니까 답은 2번 히스테리시손이 되겠습니다. 20번이 다였나? 또 있었던 것 같은데? 20년 2회차고 맞네. 일단 해답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문제 여기 24번 문제. 24번 문제는 9000kVA 6000V의 삼성 유리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0%이다.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이건 사실 동기기에서 공식은 나오진 않았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뭐죠? 변압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공식 요거. 예. 이게 동기기에서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변압기에서 나오는 공식 다음 시간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좀 하고 예, 그 뭐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요 공식도 좀 중요하니까 이런 공식이 있다.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V하고 P의 단위가 좀 다릅니다. V는 킬로볼트고 P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 둘 다 킬로 단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쓰게 되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참. 21번 문제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 R 부하일 때 횡축 반작용, 교차 자화작용. L 부하일 때 발전기에서는 직축 반작용 감자. 그 다음에 C 부하일 때는 직축 반작용의 증자작용이죠. 전동기일 때는 이제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L 부하일 때는 증자작용이 되고 C 부하일 때는 감자작용이 돼요. R 부하일 때 횡축 반작용, 교차 자화작용. 요건 똑같긴 한데 그 자속이 발전기일 때하고 전동기일 때 자속의 방향이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여기 계좌에서 나오는 그 자속 축하고 90도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 계좌 자속이고 여기는 전기자 반작용 자속인데
각도가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형축 반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 발전기 늦은 전기자 전류다 그러면 감자작용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22, 23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내가 있는데 제가 강의 자료실에 과제를 올려놨습니다. 이제 동기기 다 해봤으니까 동기기 문제 이제 객관식을 좀 많이 풀 수 있도록 객관식을 13문제 넣었고요. 주관식을 하나, 둘, 셋, 넷, 7문제 넣었습니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뭐 하지 마시고 손으로 다 풀어가지고 주관식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되니까 여기를 손으로 풀어서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두시면 돼요. 사진이나 PDF를 만들어가지고 자료실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학번하고 이름 반드시 쓰시고 자기가 만든 거 다른 사람한테 돌리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공부하는 차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다음 주인가 다음 주까지인가 제가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다음 주까지인가? 예, 그 기간 맞춰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